대항해 시대를 또 얘기를 하는데, 대항해 시대는 15세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명해서 너도 나도 신대륙을 향해서 범선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가던 시대입니다. 이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신대륙을 향해서 갔을까요? 그냥 막 시간이 많아서? 아니면 뭐 왕이 너 배 투자해 줄 테니까 열척해가지고 모험 갔다 와라 그랬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죠?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원 부족 때문에 자원 그런 거 아닐까요? 부족이죠. 굉장히 대답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자원의 문제이죠. 전 세계 국가에요. 중국, 인도라는 그 자원 부국에 그 자원의 양이 전 세계 7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자원이 많고 뭐 발전된 나라라 그래도 머리가 좋았던 것 뿐이지, 그때 문명의 발상지니까 르네상스로 이어지고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명의 어떤 주도국이 됐어도 자원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원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대항해 시대를 열어간 거죠. 그 당시에 이 대항해 시대에서 자원을 획득한 나라들이 부의 빅뱅이라 그래가지고, 빅뱅 하면 뭡니까? 우주의 뭐 대폭발로 시작한 부의 빅뱅이라 그래가지고 한 나라의 패권이 그 자원의 소유 여부에 따라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은 뭐 우리나라한테 축구도 지고 뭐 이런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동인도 회사라고 커다란 회사를 만들었는데, 동인도 회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역사 시간에 배웠나요? 동인도 회사? 네. 그쵸. 동인도 회사의 그 규모는 지금의 애플 시총의 10배였다고 합니다. 애플의 시총 규모가 1조 달러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10배 규모면 얼마나 컸겠어요. 우와. 그만큼 한 회사의 그 힘이 국가를 위치까지 갔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회사가 군대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네 물건 안 사주면 군대 풀어가지고 막 나라 막 쫓아내고 막 그럴 정도로, 뭐 그런 정도의 위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는 지금의 기업들이 국가의 통제 속에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부의 질서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질서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여기 표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1위, GDP 11위 국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어떤 힘으로 온 걸까요? 자원도 없고, 또 나름대로 원천 기술도 그 당시에 좀 약했고, 근데 어떤 힘으로 우리가 11등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빨리빨리 문화? 네, 근면한 문화, 그쵸? 우리 열심히 일했고, 아까처럼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산업화, 이 산업화에 우리가 주력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인데요. 죄송한데 한번 이게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요즘 말하는 역주행이라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역주행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뭐죠?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 볼리비아, 브라질, 이게 남미 국가들이 다 역주행을 했어요. 쭉 올라가다가 어느 한계를 못 벗어나고 간 거죠. 이유가 뭘까요? 자원의 힘만을 믿은 거예요. 그 다음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에서 부족했던 거죠.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는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원 없이도 왔는데 더 역주행할 가능성이 높죠. 뭐가 없다면? 그걸 버텨준 산업기술력, 그것이 부족하다면 결국 다시 역주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산업기술력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튼튼하고 싸게 만드는 제품 기술력에서 스마트하고 모든 것이 지능적으로 작동하는 기술로 제품이 바뀌고 있어요. 그 기술을 안 갖고 있으면은 이제는 신흥산업국에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신흥산업국이 누가 있죠?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이 있죠.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그 사람들의
유학 논문 수는 지금 예전에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논문 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는 거 다 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목적까지 기술력이 쫓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다음 대상국들은 어떤 나라들입니까? 우리 앞서 있는 나라, 선진국들을 우리는 대상으로 계속 나가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 세계의 지도는 계속 바뀌고 있고 지금의 현재의 위치에서 계속 뭉틀뭉틀 이 패권, 판도가 또는 세계 지형, 경제 지형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은요, 그냥 이렇게 역사가들이 10년 단위, 20년 단위, 이때 뭐가 좀 정보네, 기계네, 그렇게 기술적인 어떤 구분점으로 얘를 구분했을까요? 저 구분점은요, 기술의 구분점이 아니고요, 세계의 판도가 바뀌는 구분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이 인도와 중국을 다 무너뜨렸고요. 그래서 경제 대국으로 갔고 2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이 주도를 해버렸죠. 그래서 유럽이 다 쇠퇴하고 2차로 갔고요. 3차 정보통신으로 넘어오면서 살짝 한국, 일본 이런 전자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사실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 대략 맞지 않습니까? 저게 기술의 발전인가요? 아닙니다. 패권의 발전이 바꾸고 있더라고요. 4차의 패권은 아직은 몰라요. 저 주도권을 누가 쥐고 다시 세계 경제 지도를 바꿀지, 그게 국가가 될지 기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거에 우리는 지금 트랜지션, 전환기에 있는 거예요. 전환기에. 하나의 세상의 문이 열리고 있는 전환기에 있는 거죠. 문을 딱 열고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커밍인. 그리고 어떤 세상으로 지도가 다 바뀌어 있는 거죠. 권력의 지도가. 그런 문턱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것은요, 그냥 현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고 있는 문턱에 우리가 와 있구나. 나중에 30년 뒤에 여러분들의 후세들한테 내 그 문턱에 이렇게 문을 열고 이 문고리를 잡는 그러한 순간에 나는 있었다.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을 보는 시각은 그냥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뤄내는 용어가 아니다. 어쩌면 저것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또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그러한 이벤트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코비드 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은 쏙 들어갔죠? 네.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왜? 물밑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투자와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자체 부의 힘을 이용해서 계속, 우리 어렸을 때 물 먹는 하마라고 기억나시나요? 막 쭉쭉 어떤 걸 빨아들이고 있죠? 인력들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저희 카이스트에 있는 훌륭한 학생들 논문 졸업하면은 엔비디아 가겠다, 뭐 구글 가겠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삼성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가 가면은 뭐가 나쁜 거냐? 그 나라 가서 훨씬 더 좋은 기술 개발해서 또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 꼭 살아야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여를 하는 건 아니니까 글로벌 기업으로 가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죠? 그 기업들의 파워만 커진다는 거죠. 그걸 저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들의 파워가 국가의 위상을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것이 지금 새로 열리는 새로운 패권의 시대에 주인공들이 되고, 거기서 우리들은 변방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종속적인 위치에 있어서 그냥 끌려가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주제는 과연 주도할 것이냐, 주변으로 빠질 것이냐. 말이 좀 라임이 맞지 않습니까? 주도할 것이냐, 주변으로 빠질 거니까 그 경계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 프로를 보고 있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이 세상에 주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